네, 안녕하세요. 닥터리스 피부과의 원장 이혁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색소 질환과 그 치료의 원리,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들을 그림과 함께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표피와 진피층에 주로 색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표피와 진피층을 이렇게 마치 지층처럼 단면도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빨간 선으로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이 위쪽은 표피, 아래쪽은 진피를 구분짓는 기저막이라는 막입니다. 이 기저막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멜라닌 세포라는 게 정상적으로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상하게 퍼질 수도 있고 개수가 다를 수도 있고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기저막의 위쪽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피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 부분은 진피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피 성분을 이 기저막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재생해 나감으로써 표피가 다시 리뉴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진피는 보시면 혈관도 있고요. 이렇게 털이 들어있는 모낭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위쪽은 표피, 중간에 기저막이 있고 아래쪽은 진피. 원래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인종에 따라서 정해진 숫자, 정해진 모양,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기저막에만 존재를 해야 되지만 모양이 달라진다거나 개수가 달라진다거나 그 위치가 달라짐에 의해서 색소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기저막부터 기저막 위쪽 부분의 표피 쪽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봤어요. 파란 선이 아까 말씀드린 기저막이라는 층이에요. 여기에 보면 파란 세포들 사이에 마치 무슨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여기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포가 하나 보이시죠? 이 세포가 바로 멜라닌 세포라는 세포고요.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점점점점 들어있죠. 멜라닌 세포 속에 들어있는 멜라닌 색소라는 것이에요. 멜라닌 세포는 물감이 들어있는 어떤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감이 멜라닌 색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기저막이라는 막에 멜라닌 세포가 위치하고 멜라닌 세포 속에 10개면 10개, 5개면 5개 멜라닌 색소가 일정량만 들어있는 것이 정상적인 단계입니다. 자, 이제 색소에 관련된 멜라닌 세포의 위치나 모양 등이 어떻게 이상하게 나타나서 어떤 색소성 질환을 나타내는지를 비교적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는 멜라닌 세포를 물감이 들어있는 어떤 풍선에 비유를 했죠. 자, 아래쪽에 보이는 이 그림들이 풍선의 껍질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물감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등을 좀 표현을 해본 거고요. 위쪽에 있는 그림은 표피부터 기저막 그리고 진피까지를 비교적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 갈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점들이 멜라닌 세포가 이상하게 많이 나타나거나 크게 나타나거나 하는 어떤 증상들이라고 하면 그 세포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즉 표피성 질환인지 진피성 질환인지를 간단하게 표시한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색소 질환을 하나씩 보면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 층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는 이 층이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으로 멜라닌 세포가 있어야 할 기저막이라는 층이고, 이 위는 표피, 이 아래는 진피라고 했죠. 일단 우리가 흔히 햇빛 때문에 생기는 잡티라고 하는 질환을 볼 때에는 주로 표피성 색소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까만 점들이 주로 위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기저막에 10개만 있어야 되는데 햇빛 때문에 기저막보다 위쪽 부분에 20개나 30개가 생겨나 있으면 그게 바깥에서 볼 때는 피부에 뭔가 잡티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멜라닌 세포의 모양을 봤더니 정상보다는 껍질이 약간 두껍고
안에 들어있는 물감의 양은 그냥 정상과 비슷해요. 멜라닌 세포 자체는 아주 이상하진 않은데 햇빛 때문에 조금 변형된 멜라닌 세포가 표피 쪽에 주로 숫자가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비교적 치료가 제일 간단한 햇빛 때문에 생기는 광노화성 잡티라는 것입니다. 흑자도 마찬가지로 잡티와 마찬가지로 주로 표피 쪽,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된다면 기점막에도 조금 이 멜라닌 세포가 퍼져 있는 것이 보이죠. 하지만 모양이 약간 달라요. 잡티에서 보이는 멜라닌 세포는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그냥 멜라닌 세포인데, 흑자에서 보이는 멜라닌 세포는 껍질이 두껍고 크기가 굉장히 크고 안에 보면 물감의 양도 훨씬 진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이 더 심해진 이상한 멜라닌 세포가 주로 표피 쪽과 기점막 쪽에 쭉 퍼져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버섯 흑자라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멜라닌 세포의 껍질이 단단하게 껍질이 두꺼워져 있으면 이 껍질을 깨부시는데 레이저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강하게 쏴야 된다는 말은 피부의 통증도 더 강해지고 자극도 더 강해지고 어떤 후유증도 더 심해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거가 두려워서 이 레이저를 약하게 쏜다거나 하면 이 껍질이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흑자나 검버섯은 그렇게 강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기미를 볼게요. 기점막에도 세포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멜라닌 세포가 표피 쪽에도 없어야 되는데 좀 퍼져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진피 쪽에도 멜라닌 세포가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미가 전층에 거쳐서 쭉 퍼져 있는 것이 기미의 특징이고요. 위치상의 특징만 보면 멜라닌 세포는 어떻게 생겼나 하고 봤더니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껍질이 굉장히 얇은데 안에 물감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멜라닌 세포가 정상보다 깨지기 쉽게 아주 약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조그만한 자극, 이 자극에는 본인의 호르몬 변화도 있고요, 햇빛도 있고요,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잘못된 레이저 치료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자극들에 의해서 이 풍선이 쉽게 터져버리고 안에 있는 물감이 주변 조직으로 쫙 퍼져버린다면 기미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색소 침착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기미나 색소 침착의 치료는 껍질을 되도록이면 부시지 않는 아주 약한 강도로 꾸준히 색소 물감만 없애줄 수 있는 치료를 꾸준히 반복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껍질이 얇고 부서지기 쉬운 멜라닌 세포가 자리 잡지 못하게 주변 조직을 참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기미 치료의 방법이자 유지하는 노하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성 오탕오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측성 오탕오반은 그 조직학적으로는 여기서 보시면 기점막의 아래쪽에만 이 멜라닌 세포가 쭉 퍼져 있죠. 그리고 그 모양을 봤더니 껍질은 정상이거나 약간 두꺼운데 안에 물감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정상 세포는 세포인데 물감이 굉장히 많은 멜라닌 세포가 진피 쪽에만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선천성으로 혹은 선천성이지만 좀 나이가 먹어서 나타나는 형태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양만큼만 딱 생겨나기 때문에 얘들만 없애면은 다시는 재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양측성 오탕오반은 치료만 하면 완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껍질이 약간 두껍고 물감의 양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부서뜨리기에 알맞는 기미 치료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물감의 양이 주변에 조금 퍼지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약간 오탕오반이 더 심해져 보이는, 약간 기미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중간에 약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오탕오반이야말로 치료만 잘하면 가장 손쉽게 완치가 될 수 있는 색소성 질환입니다. 일반 환자들이 들으실 때는 이런 내용은 잘 알아듣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은 이런 질환이고 이런 설명들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리는 사진은 표피에 나타나는
햇빛 때문에 나타나는 햇빛 잡티, 좀 다르게 말하면 광노화성 잡티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피부는 하얗시고 젊은 분이신데 되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최근에 햇빛을 좀 봤더니 선크림 안 바르고 좀 돌아다녔더니 뭐가 생겼다. 물론 이 햇빛 때문에 생긴 이 잡티들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점점 더 악화돼서 단순한 햇빛 잡티가 아니라 더 기미화되는 더 어려운 색소가 되고 변할 수도 있으니 잡티가 제거하기 쉽다고 해서 무조건 묵혀놓을 거는 아니에요. 햇빛 때문에 생기는 이런 아주 옅은 많이 생겨나는 잡티들은 주로 IPL 시술이나 혹은 루비 레이저도 골든팁을 이용한 시술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레이저들 시술로 인해서 좀 짧고 굵게 시술을 하면 짧으면 한 달, 뭐 길면 한 두세 달 정도면 오른쪽의 사진처럼 많이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이분은 앞에 사진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 잡티의 모양이 조금 더 번진 듯이 보여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소 질환이 일반 햇빛 때문에 생긴 잡티인 줄 알고 IPL을 이미 수차례 했던 분이세요.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일정 횟수가 지난 뒤에는 더 이상 좋아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얘기를 해보고 진찰을 해보니 이분은 햇빛 때문에 최근에 생겨난 잡티가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즉 5세, 6세, 7세 이 정도부터 가지고 있었던 약간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주근깨라는 잡티예요. 일반 햇빛 때문에 생긴 잡티는 최근에 생겨난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 주근깨는 아주 어려서부터 있어 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처럼 굉장히 심한 케이스에서는 좀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IPL은 더 이상 시술하지 않았고 루비 레이저를 통해서 시술을 약 3, 4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깨끗해져 있죠. 물론 주근깨 역시 완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왼쪽에 있는 만큼 다시 이렇게까지 심해지진 않지만 왼쪽이 점수를 주자면 빵점, 오른쪽이 100점이라면 한 50점 정도까지는 다시 색소가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조금 치료하면 다시 또 깨끗해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난감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바로 양측성 오타모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양측성 오타모반은 주근깨나 잡티처럼 얼굴의 전역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눈의 아래쪽 광대 부분 중에서도 약간 바깥쪽에 나타나고요. 양측성 오타모반은 조금 더 크고 더 조금 번진 듯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색소 하나하나가 서로 이렇게 좀 붙어 있기도 하고 따로 있기도 하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면서 여자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주로 20세에서 30세 그 사이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이 20세에서 30세 사이라는 나이가 주로 출산과 겹치는 나이이기 때문에 출산형 기미라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통계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색소 질환이 기미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기미가 아니라 이 양측성 오타모반인 걸로 밝혀졌어요. 양측성 오타모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피 쪽에만 물감이 좀 많이 들어있는 멜라닌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조금 있었던 것들이 좀 늦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들은 레이저로 잘 치료를 하면은 완치가 깔끔하게 돼요. 오른쪽의 사진은 치료 직후의 모습이 아니고요. 치료가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된 이후에 약 1년 정도 후에 저희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말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치료는 주로 루비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기미 치료나 색소 침착 치료는 좀 약하게 하는 반면에 이 양측성 오타모반 치료는 약간 강하게 치료를 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안에 들어있는 물감이 주변으로 좀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반 두세 달 정도는 약간 더 심해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치료를 꾸준히 해서 완치가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재발도 없이 치료가 잘 되는 비교적 저희 병원에서는 쉬운 치료입니다. 다음은
방금 보여드린 양측성 오타마반이 주로 눈 가 쪽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미인 줄 알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코 쪽으로 점점 이렇게 번져서 점점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안경을 쓰는 것처럼 안경 자국이 이렇게 심하게 보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처럼 뭐가 진하게 반점이 이렇게 생겨나 버렸죠. 양측성 오타마반을 가장 저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버리면 치료 기간이 더 길어져요. 어찌됐건 치료를 꾸준히 열심히 하면 이분도 역시 치료 후에 몇 년 후에 와서 찍은 사진인데 깨끗하게 재발 없이 치료가 잘 되어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양측성 오타마반을 항상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측성 오타마반만 있을 때에는 비교적 치료하기가 쉬워요. 기미와 양측성 오타마반이 서로 섞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치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가 발생하기 전에 이 오타마반 치료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건 선천성 오타마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선천성 오타마반은 주로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진하게, 굉장히 진하게 멍든 것처럼 시퍼렇고 약간 검푸른 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양측성 오타마반과 조직학적으로는 비슷한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정도이거든요. 똑같이 진피 쪽에 들어있고 멜라닌 세포가 더 많이 있는 건데 물감도 많이 들어있는 거고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문신 제거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강하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분은 굉장히 강하게 치료를 약 2~3개월 간격으로 루비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많이 깨끗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역시 선천성 오타마반도 한번 치료가 되면 재발하진 않습니다. 기미는 보시다시피 주로 헤어라인이나 얼굴의 갓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얼굴의 중앙 쪽으로 점점 퍼져나가듯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기미인데요. 기미는 아까 제가 조직학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드렸죠? 물풍선은 물풍선인데 껍질이 굉장히 얇아서 터지기 쉽고 안에는 물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분은 다른 치료를 통해서 부작용이 일어났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햇볕을 많이 보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은 분이어서 기미가 사진상 보는 것보다는 훨씬 젊은 나이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던 분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약간 실핏줄 같은 게 많이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기미는 조직학적으로 염증성 질환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도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루비 레이저뿐 아니라 머큐리, 알렉스 레이저 또는 쿼드로 레이저 같은 혈관까지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이저를 복합적으로 한 번 시술할 때 20~30분 정도를 오랫동안 약하게 부드럽게 치료해 나가서 약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아주 여러 번 치료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깨끗하게 기미가 사라졌고 혈관성 변화도 많이 사라져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모든 색소의 레이저가 색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혈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보시면 탄력도 훨씬 좋아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기미 치료는 기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치료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미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흔하게 재발할 수가 있어요. 껍질이 얇은 멜라닌 세포가 자꾸 터져서 주변에 퍼지는 게 기미인데 이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고 스트레스나 호르몬이나 햇빛이나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술과 치료를 밑빠진 돌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거는 심한 기미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이 좋아질 때까지는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해왔던 치료를 굉장히 더 긴 기간, 즉 3~4주에 한 번씩 레이저 치료를 집중적으로 했었다면 그 이후에는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가끔 레이저 치료나 피부 관리를 통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저렴하고도 쉽다는 얘기예요. 피부 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미 같은 경우는 졸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좋아진 이후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색소 질환 중에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색소 침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드름은 잘 짜고 관리가 잘 되면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자꾸 손으로 심하게 파고 긁어대면 이렇게 색소 침착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여드름 자국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미에 준할 만큼 혹은 그 이상 어렵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상당히 치료하기가 까다로워요. 물론 여드름도 치료가 잘 되어야 되고 이런 색소 침착이 남게 되면 역시 기미에 준한 UV 레이저나 쿼드로 옐로우 레이저 같은 치료를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꾸준히 치료해야 됩니다. 이분은 약 6개월 정도 치료했더니 비교적 상당히 많이 깨끗해져 있죠. 그 다음은 모든 피부과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레이저를 한 뒤에 부작용이 나서 생긴 색소 침착. 좀 전에 말씀드린 여드름 후의 색소 침착도 PIH라고 해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주로 화상에 준하는 어떤 레이저 부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생기는 이렇게 까만 띠처럼 보이는 색소 침착이 있어요. 정말 치료하기가 까다로워요. 게다가 이분들은 레이저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레이저, 피부과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거부하고 민간요법이랄지 이상한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색소 침착의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도 부작용이 다른 병원에서 발생한 뒤에 약 2, 3년 정도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더 악화가 됐던 분인데 다시 이렇게 정상화 되는데 피부를 치료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부작용 나기 전에 얼굴이 딱 이 정도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치료 시간과 비용이 들 만큼 어려운 치료가 된 이유는 색소 침착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면 그 치료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는데 이걸 포기한다거나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더 지연이 되면 더욱더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의사 선생님의 실수나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레이저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지난 뒤라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색소 침착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참 영리한 방법이 됩니다. 치료 안 되지 않아요. 색소 침착도 치료 잘 되니 참고하셔서 꼭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